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도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행운을 부르는 과학적 마음사용법 7단계, 행운사용법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4장, 행운의 법칙 3단계, 노력 없이 반복하라. 반드시 성공하는 1000번의 법칙. 우리의 말이 행운을 부르는 씨앗이 되려면 과연 몇 번이나 말로 표현해야 할까? 행운 부자 사이토 히토리 씨는 말의 힘을 활용하는 1000번의 법칙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생각하는 것을 계속 말로 표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몇 번이나 표현해야 좋을까? 그 수는 1000번이다. 1000이라는 숫자에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 불가에서는 소원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1000배를 올린다. 이를 3번 거듭하면 3000배라고 하여 가장 정성이 깃든 행동으로 간주한다. 예로부터 1000이라는 숫자에는 묘한 힘이 깃들어 있다. 어떤 일이든 1000번을 되풀이하면 반드시 순조로운 방향으로 진행된다. 1000번의 법칙도 같은 의미다. 무슨 일이든 1000번을 반복하면 신이 힘을 빌려준다는 것이다. 사이토 히토리 씨에 따르면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을 1000번 이상 말로 표현하면 그 시점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한다. 또 마음은 마치 물을 담는 컵과 같아서 일단 긍정적인 말로 가득 채워두면 설사 부정적인 말이 들어와도 긍정적인 말을 조금 보충해주면 금방 다시 깨끗해진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일단 처음에 깨끗한 물, 즉 긍정적인 생각을 가득 채워놓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컵에 깨끗한 물을 채우는 방법이 바로 1000번의 법칙이다. 물론 쉽사리 믿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법칙을 충실하게 따른 사이토 히토리 씨의 제자 10명은 모두 굉장한 부자가 되었다. 이번에는 1000번의 법칙을 실제 실험해본 미국의 한 심리학 교수 이야기를 살펴보자. 우울증에 걸려본 적도 없는 내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기분을 알 리가 없다며 몸소 우울하게 되는 방법을 찾아서 직접 체험까지 한 미국의 심리학과 교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오랜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 그 교수님은 마침내 우울하게 되는 간단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것을 3개월간 계속해서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거의 틀림없이 우울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 어떤 것이란 하루에 1000번씩 한숨을 쉬는 것, 하루에 1000번씩 한숨을 쉬는 일을 3개월간 계속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우울증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그 교수님은 정말로 우울증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수업에도 학회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찾아왔을 때 교수님은 나른한 상태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학회 같은 곳에 나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정말로 확실하게 우울증에 걸렸던 것입니다. 1000번의 힘은 이토록 놀라운 것이다. 하지만 하루에 1000번씩 좋은 말을 하라고 한다면 1000이라는 숫자에 눌려서 자기도 모르게 바로 한숨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처음에는 하루에 10번부터 서서히 시작해 보도록 하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티끌 모아 태산인 법. 하루 10번이면 한 달이면 300번, 3달이면 900번, 4달이면 1000번. 4달 후 1000번이 넘으면 이제 편하게 가끔씩만 말해도 된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말은 멋진 행운을 강하게 끌어당긴다. 자, 지금 당장 한번 외쳐보자. 난 정말 운이 좋아. 행운의 주문을 위한 최고의 타이밍. 행운의 주문이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하루 중 언제 주문을 외우는 것이 좋을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말이 무의식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때가 바로 잠들 무렵과 잠에서 깰 무렵이라고 한다. 심신이 충분히 이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상 직후 10에서 30분, 취침 직전 10에서 30분 동안이 행운의 주문을 외우기에 최고의 타이밍이다. 하지만 하루 100번이나 1000번을 목표로 세운 사람이라면 잠들기 전에 주문을 외우다 밤을 꼴딱 지새울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취침 전후가 아니어도 하루 중 언제라도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혼잣말로 중얼거리면 된다.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자기 자신에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보자. 마치 에디슨이 무의식의 지혜를 활용하기 위해 자주 낮잠을 즐겼듯이 말이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는 상황과 시기가 있다. 보통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감사와 행복을 표현하는 행운의 주문이 가장 필요할 때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할 때 행복하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대낮에 촛불을 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반대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행복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캄캄한 밤에 촛불을 켜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힘든 일을 겪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감사해, 행복해, 난 정말 운이 좋아 같은 말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낮에는 촛불이 별로 필요 없지만 어두운 밤에는 그 빛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 낙심하고 있는 독자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난 정말 운이 좋아 라고 말해보자. 지금 이 순간이 행운의 주문을 외는 최적의 타이밍이다. 작심삼일의 저주를 깨라. 이제껏 뭐 하나 꾸준히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늘 실패했어요. 저는 항상 일을 미뤄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해도 언제나 작심삼일이에요. 나 자신에게 너무 실망을 해서 이젠 뭘 새롭게 해보려는 마음도 안 들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자신의 의지박약에 실망하고 자책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자책은 이제 접어두자. 작심삼일의 주범은 나약한 의지나 게으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를 매번 좌절시키는 작심삼일의 주범은 무엇일까? 신경의학자들에 따르면 인류는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수천 년에 걸쳐 부정적인 메시지를 확대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축소하는 성향을 발전시켜 왔다고 한다. 태고적부터 인류 생존을 위해 발달해온 이 망상 활성화 체계로부터 발생하는 강력한 저항감이 바로 작심삼일의 원인이다. 이 시스템의 목표는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는 오히려 큰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가 생존을 위해 발전시켜온 이 강력한 저항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미국의 전문 카운슬러인 바바라 셔는 이 저항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째, 최소한의 분량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즉, 저항감이 들지 않을 정도의 최소 분량을 찾아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30초가 될 수도 혹은 15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노력들이 작심삼일로 돌아가는 주된 이유는 한꺼번에 많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항감의 귀에 비상, 비상, 서둘러 일어나서 저항해! 라고 경계 경보를 울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맙니다. 따라서 저항감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일말의 의심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적은 분량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항감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을 만큼 적은 분량이란 몇 초 동안 몸을 움직여 근육의 긴장을 푸는 정도거나 피아노 건반을 딩동댕 하고 잠깐 두들기거나 교과서를 들고 공부할 페이지를 열었다가
바로 책상에 내려놓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겠어. 라는 반응이 나오면 당신은 시작하기에 적당한 분량을 찾은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최소 분량마저도 할 의욕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저항감과 같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거부하며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항감이 최소 분량도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맛부터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거나 자존심을 달래려고 잠을 자거나 냉장고로 달려가서 단 음식을 꺼내 먹을 일은 아닙니다. 차라리 벌떡 일어서서 오늘 최소 분량마저 안 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하기 싫다고 분명히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야만 저항감의 늪속으로 깊숙이 빠져들지 않고 활짝 깬 정신으로 활발히 살아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분량의 노력도 안 하기를 여러 날 동안 할 만큼 하다 보면 어느 날 다시 시작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저항감을 통해 얻는 유익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눈에는 어떤 습관이 파괴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잘 살펴보면 어떤 무의식적인 유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과식이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음식이 주는 포만감 속에서 감정적 위안과 안정이라는 무의식적 유익을 얻고 있는 경우는 이로 인한 저항감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적인 습관 뒤에 숨어 있는 무의식적 유익들을 잘 살피고 그 무의식적 욕구들을 채울 수 있는 대안적 방법들을 찾음으로써 무의식으로부터의 저항감을 줄여야 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저항감을 우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최소한의 분량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잊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저항감의 간교한 술책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분량의 노력을 해야 함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특별한 표시들, 예를 들어 포스트잇을 붙이는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놓고 그러한 표시들을 보는 순간 바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 30초, 5분이라도 말이지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저항감은 좋은 습관이라는 더 큰 힘에 무릎을 꿇고 오히려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타성의 힘에 저항하며 이번엔 우리의 우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항감을 지혜로운 전략으로 극복해 나가며 작심삼일의 저주를 깨나갈 때 멋진 행운들이 어느덧 당신 앞으로 성큼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반복의 비밀, 비전 포인트와 비전 보드. 이제까지는 말을 반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주로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이루고 싶은 꿈을 반복적으로 상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필자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합격한 후 여러 사람들이 합격 비결을 물어왔다. 뭔가 뚜렷한 비전과 체계적인 전략, 비법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필자가 그 사람들에게 소개한 것은 간단한 컴퓨터 파일인 비전 포인트와 큰 캔버스만한 비전 보드 한 장이 전부였다. 하버드에 입학하고 싶다고 생각한 그날부터 비전 포인트와 비전 보드를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단 몇 초라도 잊지 않고 보려고 노력했다. 필자가 활용한 비전 포인트란 하버드 합격 통지서, 장학생, 베스트셀러 작가 같은 이미지를 파워포인트 파일로 만든 것이었다. 비전 보드 역시 필자가 이루고 싶은 꿈의 이미지들을 보드에 붙여놓은 것으로 방문 옆에 걸어두고 방을 드나들 때마다 자연스럽게 바라보았다.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던 필자가 무의식적 저항 없이 반복적으로 상상하기 위해 고안해낸 두 가지 방법이었다. 즉, 수시로 비전 포인트와 비전 보드를 보면서 무리한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상상력을 자극한 것이
하버드 합격, 로터리 장학생 선정, 처녀작,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이 분야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성공 비결 중 하나였던 것이다. 꿈과 관련된 이미지의 반복, 즉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룬 멋진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트로이 문명을 실제로 발굴해낸 하임리히 슐리만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용맹한 그리스 영웅들의 전설을 들으면서 자란 한 소년의 꿈에서 시작했다. 19세기 독일 시골 목사의 아들이었던 하임리히 슐리만은 7살 때 아버지로부터 그림 세계사를 선물로 받았다. 트로이 전쟁 이야기에 매혹된 어린 소년 슐리만은 그 후로 트로이 유적 발굴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리고 39년 만에 결국 유적 발굴에 성공했다. 그는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 비결 역시 반복된 상상의 힘이다. 슐리만이 실제로 이 상상의 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했는지 살펴보자. 슐리만은 소년 시절부터 이미 트로이 유적 발굴을 향한 의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무의식적으로 한 것이지만 그 효과는 탁월했어요. 슐리만은 일에 지친 심신을 치유하듯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마치 자신이 호메로스가 된 것처럼 신화 속 고대 그리스에 있다고 상상하고 시의 전경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호메로스의 시를 낭독했습니다. 그 일은 슐리만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슐리만은 마음을 항상 트로이 유적에 둠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매일 꿈을 이루기 위한 의식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바쁜 일상 속에서 눈앞의 일에만 의식이 쏠려 있었다면 그의 꿈은 단순히 소년 시절의 공상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슐리만은 그 전경을 끊임없이 상상을 통해 마음속으로 그리며 유적 발굴에 인생 전부를 걸었어요. 그건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부단히 마음을 개혁하는 과정이었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공적이었습니다. 심상화를 실행하는 데 있어 2가지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첫 번째, 사람에 따라서 심상화 기법을 사용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좌절하는 경우도 많다. 필자의 경우 마음으로 상상하려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떠올라 심상화에 큰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들을 개발한 것이다. 즉, 무리 없이 자연스러운 반복을 위한 자신만의 창의적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자신의 꿈과 관련된 좋아하는 노래를 반복해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남에게 좋았던 방법이 나에게 꼭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심상화 기법 사용 시 무의식의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자기계발서나 성공학 서적들이 소개하는 심상화 기법의 문제점은 무의식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어리석은 동물 정도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무의식을 의식이 원하는 대로 길들일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정신의학의 대가들은 이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뉴욕타임스 최장기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 선정된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 M. 스콧 팩 박사는 무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믿고 있는 자신보다 모자라거나 넘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무의식은 우리의 참모습을 알고 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오랫동안 열심히 이해하려고 하면 자신이 거의 알지 못하는 마음의 큰 공간에 무의식적인 부분이 상상할 수 없는 보고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무의식이 의식보다도 더 큰 지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지식과 지혜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안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던 것을 단지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무의식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못지않게 우아하고 유익하게 우리에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한가로운 생각이 흔히 우리 자신에게 극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 무의식이 꿈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는 항상 우리의 정신적 성장을 도모하게 고안되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개인적 함정에 대한 경고로서, 문제 해결의 안내자로서, 우리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닌 걸 생각하게 해주는 격려로, 그리고 우리가 길을 잃어 헤맬 때 길을 묻는 방향 탐지기로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다. 스콧 팩 박사의 말에 따르면 무의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고가 숨겨져 있으며 무의식은 우리의 의식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을 지능이 낮은 동물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계가 뚜렷한 우리의 의식적 소견에 따라 설정한 인생의 목적을 무의식에 강요하는 태도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이 의식적으로 원하는 바가 실제로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 가족의 행복을 얻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그가 심상화 기법을 잘 활용하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기에 충분한 돈을 벌었다고 하자.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나친 과욕을 부려 끊임없는 심상화 기법으로 더 큰 부자가 되고자 할 때 무의식의 지혜는 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준다. 하지만 이런 무의식의 경고들을 무시하고 과욕을 따를 때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돈을 버는데 너무 집중하느라 가정을 소홀히 한 결과 가족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고 오히려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심상화 기법을 통한 목표 달성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과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부자가 되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그의 꿈이 좌절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것이다. 따라서 심상화 기법을 활용할 때에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무의식이 고유한 지혜와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의식만큼이나 균형 잡히고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심상화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즉, 무의식의 세밀한 소리에 지혜롭게 귀 기울이며 의식의 힘과 함께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무의식의 소리에 지혜롭게 귀 기울일 수 있는 방법으로 명상과 신화, 꿈, 민담 공부, 자기 변형 보드게임 등이 있다. 이루고 싶은 꿈에 관한 말과 상상을 자연스럽게 반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과 무의식의 지혜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산을 옮기는 겨자씨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과연 산을 옮길 수 있을까? 많은 종교 경전들은 믿음의 놀라운 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성서에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는 과학적 연구 결과로도 믿음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정신의학계의 다중인격 연구는 믿음의 강력한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퍼트넘은 다중인격 장애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퍼트넘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다중인격 장애란 한 인격체에서 다른 인격체로
개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질환을 말하는데 한 사람이 평균 8에서 13가지의 다른 인격들을 가진다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인격이 한 인격에서 다른 인격으로 바뀔 때 인격뿐만 아니라 감정, 의식, 필체, 예술적 재능, 지능지수, 외국어 구사력, 뇌파, 자율신경 기능, 시력 등이 모두 바뀌고 갖고 있는 종양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며 고질적인 알레르기성 피부병이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며 월경력도 달라진다고 한다. 다중인격에 관한 또 다른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다. 예일대학 정신과의 하울랜드 교수도 다중인격 장애가 적나라한 환자를 소개한 일이 있다. 환자는 말벌에 쏘여 눈이 완전히 감긴 상태였는데 하울랜드 박사가 이 환자에게 다른 인격으로 바꾸도록 지시하자 놀랍게도 눈은 순식간에 정상이 되었다. 말벌에 쏘여 눈이 감기는 것은 항체의 생성, 히스타민 생성, 혈관 팽창과 파열, 면역물질의 방출 등과 같은 매우 복잡한 생리 현상에 의하는 것인데 이것이 순식간에 정상으로 된다는 것은 마음이 몸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연구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중인격에 관한 연구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몸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또 이러한 믿음의 놀라운 효과는 암을 치료하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임상심리학자인 엘머 그린 박사는 암이 자연 치유된 4,000명의 환자들의 사례를 찾아 그들이 완치된 이유를 연구했다. 현대인의 목을 죄고 있는 무서운 암을 그것도 별달리 의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엘머 그린 박사는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 결과 어떤 이는 인삼 액기스를 열심히 먹었고 어떤 이는 포도즙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빵 4,000개를 먹으면 낫는다고 믿고 그대로 실천해 진짜로 나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고산지대에 살면 암이 치료된다고 믿고 실천한 사람도 있고 종교의 의지에 자연 치유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각각의 케이스가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었고 공통점을 찾기가 힘들었다. 결국 그린 박사가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가 아니라 나을 수 있다는 신념이 얼마나 강하냐이다. 의학의 도움 없이 암을 자연 치유한 환자들은 자신이 살아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참 놀라운 믿음의 힘이 아닌가? 당신은 자신의 행운을 얼마나 믿는가? 믿음의 크기만큼 당신은 행운을 얻을 것이다.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